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직설 IPO는 올해 IPO 기업 중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한 기업을 살펴보고 하반기 유망한 업종과 종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자, 올해 IPO 시장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수는 형님 아래 잘 나가는 아우다라고 말이죠. 자, 일단 작년 빙하기 IPO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뭐라도 칭찬할 만한 것들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상외로 1월 말쯤 시작된 IPO 시장의 그 빠른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준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준 곳은 소형주에서 중형주까지 좀 바람이 좀 번진 그 영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단 상장하면 따상, 직행을 기록하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따상이라 하면요, 이렇게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올해 들어서 상장된 중소형주 13개 기업 중에 따상 기업이 10개 사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스펙 상장을 제외해서 계산을 했고요. 장중, 따상을 터치한 업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따상 기업들 중에서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렇게 수익률 현황을 보셨다시피 대부분 공모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기업은요, 올해 처음으로 따상상, 그러니까 따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상 이후에 다음 날 또 상한가를 찍는 거죠. 그 대명사 꿈비가 476%의 수익률로 단연 돋보였고요. 또 미래반도체가 176%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님은 가출을 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기억나세요? 직설 IPO에서 기관 수요 예측 하루 전에 IPO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던 오아시스 편 말이죠.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아쉽게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좀 상장을 연기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대형주 선수들은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하반기에 조단위 대여들이 IPO 시장에 등판할 수 있다라는 사실 조심스러운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대형주가 실력 발휘할 때가 올 것을 계산해서 지금이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중소형주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이렇게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자, 3월과 4월은 IPO 시장의 비수기라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수기가 끝나고 올 가을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하반기 채빈도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과연 따상 기업들에서 앞으로의 기회 찾을 수 있는지, 또 바통을 잘 이어서 하반기 IPO 시장은 과연 잘 달릴 수는 있는 건지, 자, 오늘 직설 IPO에서 그 확실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직설 IPO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직설 IPO의 패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그리고 염승환 이베이스 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출연을 하셨는데 최 의원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IPO 시장 봄바람 불면서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연구도 하시고 리포트도 내시고 기업들 쪽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뭐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염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뭐 항상 바쁘시지만 요즘 뭐 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뭐 글로벌 이슈도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뭐 염 볼일을 찾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인가요? 투자자분들이. 네. 왜 안 부르나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는 자주 요청 드릴 겁니다. 예. 가장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건 네. 사실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
2차 전지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그 네. 섹터는 계속 화두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네. 주가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왠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봤는데 또 2차 전지는 계속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네.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직서 IPO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게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IPO 시장에 등판한 기업 중에서 그 상장 첫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따상을 기록한 기업 중에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투자 포인트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그 안에 산업 섹터 중에 괜찮은 또 하반기에 볼 수 있는 유망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렸고 저희가 항상 하는 여러분과의 소통 방식은 유튜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댓글, 궁금증 이런 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시각각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들 오늘 다 쏟아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IPO 시장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칭찬할 만한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 상장 첫날 이거는 장중 따상을 터치한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 그 따상 기업들 현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신호탄은 1월 말쯤에 미래반도체에서 나왔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의 국내 유통 파트너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마테크라에서 마케팅 빅데이터 AI 솔루션 기업인 오븐젠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2차 전지 부품인 3기입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나노팀도 따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와 유가 가구 국내 1위 업체 꿈비 올해 처음으로 따상상 찍었던 종목인데 포함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사이버 범죄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센즈랩, 이전 상장한 탈모 제품 공급하는 이노진까지 합쳐서 총 10개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최근 굉장히 따상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있었다. 지금 이제 3월 정도인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미래 반도체가 풍겨줬고 그 뒤를 이어서 꿈비가 바통을 이어서 좀 시원하게 그 당시에 홈런을 쳤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네.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 올해 봄바람의 시작이 미래 반도체 상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짜가 1월 27일이었고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 반도체가 상장하면서 시초가가 2배 형성되고 그날 그 종가는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60%의 수익률을 하루 만에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시장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많이들 따상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록이 작년 2022년 4월 28일에 4x4가 기록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발생한 거니까 굉장히 네. 오랜만에 나온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신호는 역시 오브젠의 주가 급등이나 뭐 다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꿈비가 공모확정가가 공시가 됐는데 다들 투자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를 결정할 때 그 공모가 밴드 상단과 하단의 기준가에서 뭐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기관의 수혜치 결과가 나오는데 꿈비가 그 상단을 초과하는 공모가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IPO 시장에서 간혹 나오는 기록이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작년 7월에 세비캠이 공모 희망가 상단을 초과하여 결정한 이후에 거의 6, 7개월 만에 발생한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네. 두 가지 신호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봄바람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꿈비 지금 여러분께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꿈의 종목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IPO 기업들의 확정 공모가가 왜 우리가 이제 희망 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단에서 공시가 됐다는 점도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네. 정확하게 제이오를 제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봄바람의 세 번째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뭐 상단을 초과하는 기업도 있었고 작년에 얼어붙었던 장에서도 소형주들은 상단 정도는 기록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뭐 굳이 뭐 제이오의 공모희망가 밴드 상단 기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이오는 상장 당시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네. 시가총액이었다는 거죠. 작년에 이 IPO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시가총액 1,000억 원 전후의 소형주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2천억, 3천억, 3천억, 4천억 또는 그 이상 커지면 커질수록 이 조정장에서 빡빡하게 IPO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게 우리 IPO 시장 빙하기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3, 4천억짜리 기업이 공모기만가 밴드 상단을 공시한 것도 사실 제가 요거는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기록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이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조단위 기업들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제이오는 근데 덩치가 컸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요. 이 공모가 대비 수익률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계산해봤는데 바로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23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계산한 값인데요. 유아 화장품, 반려용품까지 사업을 넓힌 곳이에요. 꿈비, 지금 말씀드린 곳. 공모가 대비 476%를 기록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국내 유통 파트너 미래반도체, 오브젠 170% 넘는 수익률을,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와 나노팀은 100% 넘게, 이외에도 3기 EV, 센즈랩 등도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떠올려 보면은 상반기에 대비한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도 사실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깨닫고 자신의 몸값을 낮춰서 대비를 한 이후에 오히려 그 기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수익률을 좀 시원하게 뽑아낸 사례도 실제로 좀 있어서 좀 의미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아까 CG가 먼저 넘어가긴 했는데 네. 작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공모가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회사가 절대적으로 싸게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느낌을 잘 받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 네모난 칸이 2022년의 값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값보다 예쁘게 밑에 찍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소보다 공모가의 확정 강도가 좀 낮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면 기업이 싸게 들어오네요. 네. 그런 의미보다는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몸값을 낮춰서 들어오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조금 오게 됐을 때 그 밸류에이션 갭으로 들어오자마자 크게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IPO 시장은 호흡이 굉장히 긴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증시는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이잖아요. 두 시장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밸류에이션 갭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따상 기업들의 수익률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종목은 있으신지요? 저는 TMC하고 제이오의 두 기업을 좀 짚어보고 있고요. 역시 또 하나는 제이오는 좀 가져가네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전부 다 플러스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니 해도 공모가 대비 주가가 플러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 IPO 시장이 그만큼 좀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고 있어서 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그래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데다가 네. TMC하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시가총액 자체가 3천억에서 4천억, 4천억에서 5천억 이렇게 중대형 사이즈들의 기업들이 상장해서 좋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향후에 있을 올해 하반기 시장까지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에 조금 더 그 훈풍이 이어갈 수 있을지 단서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 이사님, 저희가 이제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염 이사님이 생각하는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또 성과들이 나쁘지 네, 않더라고요. 네. 작년엔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예.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공모가 하단에 이제 뭐 아니면 공모가 하단 밑으로 이게 그 공모가 결정되면 거의 안 좋았거든요, 네, 결과들이. 예. 근데 올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아까 이제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가가 낮다고 해서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밸류에이션 갭이 격차가 생기니까 그걸 메꾸려는 그 상승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아까 위원님 의견과 좀 비슷한 게 그 TMC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이제 공모가 한 32,000원 하위에서 28,000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상장 이후로 주가가 한 60% 정도 좀 오르기도 했고 사실 이 기업은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뭐 나쁘다 뭐 이걸 떠나서 반도체가 너무 안 좋을 때 상장을 한 거예요. 네. 당시에 그 반도체 분위기가 정말 이게 너무나 좀 그 힘들었죠, 사실은. 네. 예, 뭐 내가 잘 나가도 환경이 좋아야지 네, 환경이 빛을 발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업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또 제이오는 일단 2차 전지 섹터라는 후광 효과가 좀 있었어요. 2차 전지 이제 나왔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소재 중에 이 예. CNT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이 도전제 분말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쨌든 이 2차 전지 시장 성장하고 최근에 또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도 한 137% 이상 이게 공모가도 높게 결정됐거든요. 예. 상단에 결정됐는데도 좋았었고 역시 그리고 이 오브젠이란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 그때 좀 유행하는 그런 좀 테마나 트렌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마테크라 그래서 마케팅하고 테크랑 결합한 그런 솔루션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 인공지능 기술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AI요. 예, 근데 예. AI가 예. 뭐 워낙에 또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은 좀 공모가 하단에서 출발은 했는데 상당히 좀 좋은 성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는 350%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AI의 힘이 진짜.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일단 상장할 때는 약간의 좀 업황의 좀 그 힘도 좀 도움을 받아야 확실히 좀 성과가 좀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직원들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더 좋으면은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몇 가지 종목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 특집을 마련하면서 과연 올해 그 따상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두 분과. 근데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그걸 좀 위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따상이라는 현상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예, 그냥 그날 기록한 주가의 상승률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IPO 시장에서 상장한 기업들이 첫날부터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는 정말 시장에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작년 가을에 직설 IPO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승부를 볼 만하다 해서 이 어려운 장에서는 소형주 중심으로 IPO에 참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시장의 지수를 놓고 보셔도 연초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속 시원하게 시장이 반등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봄바람이 불어온 IPO 시장에서는 단지 소형주뿐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형주까지 깜짝 반등에 깜짝 따상에 성공했다는 거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저희도 정말 작년도 그랬고 이 직설 IPO가 탄생한 이후에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도 그런 거리가 사실 많지 않아서 네,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죽상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봄바람이 부는 영역은 있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투자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부분 좀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모주 펀드 수익률도 IPO 시장에서 중요한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그 수익률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IPO 펀드의 설정액을 모아놓은 펀드의 설정액과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액부터 보시면은 이 면적으로 표현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정액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IPO 펀드가 돈을 못 버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다가 한 번 밑에 딱 찍고 쑥 올라간 거 있잖아요. 오, 그 예. 딱 찍은 점이 1월 27일 미래반도체 상장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또 진짜 시원하게 예, 그날 그 첫 번째 홈런을 신호라고 날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제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 나오다가 2월 중순까지 펀드 수익률이 다 반등을 하고 지금은 현재 혼조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재미난 부분은 바닥에서 1월 27일부터 뿅 하고 올라간 거는 맞는데 절대 수익률이 아직 마이너스예요. 아, 절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아직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봄바람이 불어서 되게 좋은 사인인 건 맞지만 네. 본 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도 IPO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봄에는 약간 예고편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펀드 상황은 이렇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최 의원님의 그 워낙 이제 IPO 시장을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서 하반기는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게 되는 대목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있는데요. 엄청 뭐 다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도 가야 할 길은 먼데 그래도 중소형주, 사이즈 작은 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는 도출됐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소형주는 그 IPO 빙하기 시기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스피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영향. 예,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2022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이죠. 코스피 기준 2480 지수를 찍었다가 12월 말자에 그게 2236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말 2월 초에 2470으로 그 12월 빠졌던 거는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IPO 시장도 12월까지 작년까지 어렵다가 1월에 코스피 반등세를 타고 같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코스피 IPO 시장의 봄바람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 신규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갓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차별적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더 좋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거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모든 신규 상장주들이 반등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22년 11월 이후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명단을 보시면은 윤성 FNC, 엔젯, SAMG 엔터 등등의 주가 반등이 주요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TMC나 산기 EV의 중형급 반등이 주요했습니다. 네. 지금 불러드렸던 기업들의 중형급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벌써 하나 말씀드렸네요. 사이즈가 소형주가 아니라 중형급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들 공모가가 공모 희망가 밴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하단이나 하단 미만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안 좋은 공모가로 들어왔다가 시장에서 반등세를 타고 반등을 하는 통에 이 아까 보셨던 IPO 펀드의 수익률도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특히 펀드의 수익률은 소형주 한두 개가 오르는 것보다는 중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훨씬 수익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형급 그 IPO주들의 주가 반등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직설 IPO가 원하는 방향을 지금 소형주에서 조금씩 중형주로 번져가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가 대형주까지 불어가서 설문조사도 좀 열심히 오래 해보고 두 분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청드리는 섭외 요청을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여민 이사님께 좀 여쭤보면 그 IPO 기업 중에 그 중소형주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졌습니다라고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안 좋은 곳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했던 이유는 개별 기업의 좀 힘이 괜찮아서였을까? 이런 또 질문은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이제 어쨌든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종의 힘을 받냐 안 받느냐가 초기 흥행 성과를 좀 결정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까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아까 이제 TMC만 해도 상장할 때 그 공모가 밴드 하단 그거 뚫고 이제 내려가서 공모가 결정이 됐는데도 보통 그런 상황이면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거의 이 데이터들을 보면.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 오늘도 주가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올해 좀 바뀐 거는 업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힘이 역시 또 올해는 또 많이 좀 이걸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연초 이후로 또 코스닥 증시가 또 랠리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좀 저는 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저희가 직설 IPO 했을 때 작년에 한창 가을 때는 그때 정말 고금리에다가 모두가 좀 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주식에서 돈 빼서 예금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금리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있어서 IPO 시장도 굉장히 좀 힘들었죠. 네, 그랬는데 금리도 지금 많이 완화되고 또 이제 긴축 이슈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예금으로 들어갔던 자금들도 또 새로운 수익처를 좀 찾고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은 네. 사실 IPO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징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 이후로 이런 이제 또 대우급이 좀 없었죠. 없는 가운데 소형주가 움직이고 또 중형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업종도 이게 보면 어쨌든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좀 좋았지만 이제 올해 1, 2, 3을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어쨌든 올라왔고 네. 또 보면 보안주, 뭐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까지 이렇게 좀 또 다양한 업종에서 그 개별 기업의 체력이 좀 좋은 기업들이 또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올해 1, 2, 3월만 놓고 보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개별 기업의 힘이 더 좀 세지는 네. 그런 움직임도 올해는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염 이사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이 하늘에 이제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는 여전히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도 형님은 죽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아시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막 방송했지만 결국 상장 연기했잖아요. 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성장하는 이 이커머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흑자 경영에 거의 무차익 경영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불황시기나 이런 조정장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물량이었습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좋았어요. 봄바람이 막 불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부터 중형주까지 그 봄바람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오아시스의 수혜측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이런 중대형급을 받아주기에는 시장 상황이 완벽하게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대형주들 시리즈는 올해 하반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담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IPO의 과정이 기업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 청구서를 거래소가 심사하고 그다음에 증권신고서가 나오고 수혜측하고 청약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현재 기준 오늘 3월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코스피 시장에 비어 있어요. IPO 라인업이. 그래서 돌아오는 4월부터 이제 새로운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이 많아질 텐데요. 이 코스피 및 좀 중대형급들의 중대형급들 기업들의 청구서가 좀 많이 접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들 저희가 살펴봤고, 뭐 최근 이런 기업들이 뭐 다시 등판할 수 있습니다라는 뭐 기사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또 던져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최종규 의원님 그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셨냐고 그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이거 무시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좀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IPO 그 비법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의 비법도 생활 그걸로. 저기 야채 많이 먹었습니다. 밥 대신 야채 많이 먹었고요. 당근, 사과, 케일, 바나나 이런 거를 밥 대신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균형이 잡히고요. 겸사겸사 시청자분들한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좀 약을 처방받거나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유효가 심하죠. 유효가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들 건강기능식품 중에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야채 많이 섭취해서 요즘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빈말이 아니고 정말 시청자들 덕분인 게 제가 직설 IPO 나오면서 보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최 위원님이 방송 저희 직설 IPO 1회 했을 때랑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패셔너블 해주시고 막 반지도 끼시고 이제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셨는데. 그 1회 기준으로 직설 IPO 1회 기준으로 30kg 뺐어요, 저. 30kg나. 이거는 약간 인간 승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IPO 기업들도 요 좀 모범을 딱 생각을 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직설 건강 방송으로 된 것 같고요. 다시 이제 IPO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해결해 드렸으니까 뭐 채소 이런 거 잘 먹고 식단 관리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때로는 좋을 수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자 많이들 이 꿈비 궁금해하시는데 꿈비가 올랐는데 더 혹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사실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가요?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꿈비의 상승은 유아용품 시장의 성장과 그다음에 또 해외 진출의 이슈하고 다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은 해외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속 상승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회사의 흐름과 실적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따상 찍고 바로 주가가 고꾸라진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기업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염 이사님? 그게 뭐 꼭 특징이 꼭 있다기보다는 이제 상장 보통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누구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흥행을 좀 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공모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이제 고밸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이 수급이 좋다 보니까 첫날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따상도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빠졌고, 그리고 이 수요 예측이나 이렇게 했을 때 기관들이 그 보혜수 물량을 이제 걸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적었을 때 아. 첫날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유통 물량이 20% 이하면, 예전에 뭐 LG엔솔도 그렇고 이게 유통 물량이 적으면요, 그 기세대로 좀 꾸준히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유통 물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기에 뭐 어쨌든 흥행을 좀 하더라도 물량이 첫날 그냥 바로 좀 높게 뜨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좀 그렇게 첫날 좀 오르고 나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들 시총이 큰 것들은 첫날 분위기가 좋으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꾸준히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이게 패시브 펀드가 들어옵니다. 네. 수급이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거나. 네. 그러니까 후속에서 이런 게 들어오는데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은 그런 이벤트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주가 변동성에는 매물 출회가 덜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다이어트 비법을 좀 알려주시니까 계속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 짧은 기간 안에 30kg 이때셨군요. 지금 저기 이소미 PD님이 이걸 또 발빠르게 찾아가지고 지금 비포 애프터를 야,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아닙니다. 이제 예. 저희 방송의 그 시청률을 위해서 예, 지금 PD님께서 이런 작전을 짜셨는데 이런 비포가 이렇게 바뀌셨다는 거죠. 야, 박수 한번. 이건 예, 진짜 박수. 예. 정말 이런 도전을 저희가 항상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열심히 저도 하면 열심히 올해 뭔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뭐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예. 이게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예, 그래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유, 예, 딱딱한 분위기 것보다. 예. 여미사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형주도 분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주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올해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 이제 시장성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직설 IPO 할 때는 뭐 너무 그때 또 분위기가 안 좋았죠. 사실 2022년 내내 좀 안 좋았는데 네. 확실히 올해 들어오면서 물론 아직도 좀 만족스러운 뭐 시장성은 아니라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포모 현상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포모 현상은 뭐죠? 어떤 게 많이 가니까 이게 부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안하고 뭐가 나만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건 뭔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는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없었죠. 다 안 예, 예. 좋았으니까. 그만큼 올해는 확실히 좋은 쪽에는 돈도 들어가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뭐 주식에서 돈 빼자, 뭐 이런 네. 얘기들만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위축이 됐는데, 확실히 올해는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확실히 성장 나오고 숫자를 보여주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도 제 가치를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확실히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코스닥에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보이다 보니까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한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한 18% 정도 올랐어요. 그 영향 확실히 있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부분 2차 전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다만 이제 대형주가 좀 부진한 거는, 이게 또 미국의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게 또 터지면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매기가 좀 붙지 않는 것 같은데, 다만 올해 또 중국도 리오프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긴축이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 FMC 보면서 느낀 게, 그럼 결국엔 순차적으로 또 경기는 돌아서게 되니까 경기 민감주나 이런 대형주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최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여급이 사실 지금 아예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또 올해가 될지 뭐 내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여급도 뭐 컴백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는 또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결과를 찍는 날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형 기업들 속에서는 사실상 따상을 찍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네. 그
따상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의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따상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2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 그림은 연도별로 따상이 몇 개 나왔냐는 그래프입니다. 2017년도 2개, 그다음에 5개, 3개, 20년과 21년에 10개, 15개로 급증하게 되죠. 그리고 네. 2022년 다시 3개로 급감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매년 2개에서 5개 정도로 흔치 않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연간 상장하는 IPO의 개수가 80개 정도 되니까 10%는커녕 약 5%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2020년과 21년에 10개, 15개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0년 11월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기록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IPO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IPO는 약 6개월에서 1개월, 실무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긴 호흡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3,000 시장에 상장했던 기업들은 그 1년 전에 코스피 2,000포인트 전후에서 밸류에이션을 진행해서 IPO를 했던 기업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고 막상 내 회사가 상장할 때 되니까 그 회사가 상장할 때 되니까 시장은 3,000원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2,000포인트대 후반이나 3,000포인트대 전후에서 밸류에이션 했던 기업들이 6개월이나 1년 뒤에 상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비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2022년 보시면은 그래서 따상이 3개밖에 기록을 안 하게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4개, 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쌀 때 공모를 진행했는데 막상 상장을 하니까 시장이 살짝 반등해 있었던 거죠. 올해 하반기에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옮겨타서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상반기에 내내 상장을 준비해서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밸류에이션 갭이 생기면서 하반기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따상을 기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신호가 되는 그 주가의 상승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2023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따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도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아까 제가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별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1,000억대 미만 기업과 1,000억에서 3,000억 미만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천억, 1조 원 이 구간은 아예 따상을 기록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1조 원 넘는 기업들이 4개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아까 설명드렸던 2020년 3,000포인트 찍었을 때 나왔던 그 대형주들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따상이라는 기록은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작은 기업들에 한해서 아주 가끔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따상 특집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약간 좀 찔리는 게 최 의원님이 최근에 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상 특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의미를 좀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따상 안에는 따블이라는 단어와 상한가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따상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느 한 기업의 주가가 그날 상한가를 찍은 거를 성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일 실패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따상이 성공이나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맞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따블이라는 단어도 그렇게까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네. 게 이게 더블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좀 된소리로 따블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특히 뭐 저희들끼리 뭐 커피만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네. 언론에서 따상거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뭐 공모가 대비 뭐 160%의 수익률이나 아니면 주가의 급등이나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따상 관련해서 기사 많이 썼는데 네. 못 쓰시겠네요. 네, 이제는 약간 좀 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수석 합격에 실패했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다상 또 이럴 수도 없고 예. 아니,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네, 더상이 맞죠. 더상. 더블의 상한가. 오늘 예. 그 중소형주 IPO 더상행진이라고 네. 막가를 좀 만납니다만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로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주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질문도 있는데
있는데 그거 이후에 저희가 또 살펴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시청자 유튜브 이런 질문사항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O 시장 올해 들어서 이제 봄바람이 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3, 4월은 좀 비수기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반기 전략을 잘 세워야 돼서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준비해온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비슷한 질문들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연관해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월별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수의 추이입니다. 월별 신규 상장 기업수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월별 평균치이고요. 붉은색 네모 찍어놓은 게 2023년가 수입니다. 23년과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3월, 특히 4월이 되면은 연중 최저치의 수요, 즉 연중 최저치의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의 계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잘라보시면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돼 있고요. 분기를 잘라서 보시면은 가을, 뭐 분기까지는 아니지만 9월, 10월, 11월이 가장 많은 물량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그림하고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보신 거는 그 신규 상장 추이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청구서 접수 기업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처음 시점인데 이거는 반대로 4월이 가장 많습니다. 즉 1년 중 4월에 가장 많은 기업이 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12월 결산사기 때문에 3월 말에 나오는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4월에 청구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업이 오늘 청구서를 접수해서 열심히 심사받고 열심히 과정을 밟아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약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4월에 많은 기업들이 청구서를 접수를 하게 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형급들도 4월에 굉장히 많이 이름을 내게 될 텐데 그 기업들은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9월에서 10월 우리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IPO 시장의 성수기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겸사겸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런 기업이 2023년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되는 기업들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등등의 기업들이 지금 상장 예정 기업, 예상 기업으로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월 우리가 청구서 접수를 어떻게 잘 하는지 그 현황에 따라서 가을 하반기 그 성패가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의 그 분석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SVB 사태, 대외적으로 글로벌은행 파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 게 사실이잖아요. 채권 시장도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IPO 그 기업들도 좀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IPO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는 올해 딱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국의 어쨌든 기준금리도 결국엔 멈출 거고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이제 끝내버렸거든요. 동결로 진입을 했고 또 한국의 이제 시중 금리 사실 작년 레고랜드 때가 굉장히 좀 위험했죠. 그때 뭐 시중 금리도 너무 튀고 그런 상황에서 IPO를 또 쉽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SVB 사태 또 이거의 근본 원인이 고금리 또 거기에 고객들이 실리콘밸리 고객들인데 결국 거기 또 대부분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IPO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아마 좀 고민들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좀 단단하거든요. 전 세계 어딜 봐도 지금 은행들 여전히 뭐 돈도 좀 잘 벌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고강도 규제를 좀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현금도 좀 충분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SVB랑 한국의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는 이 구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IPO 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근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SVB 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뭐 뱅크런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약간의 좀 시간은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고금리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종료 사이클로 들어갔고 하반기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금리 인하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미국에서 채권 투자하는 이쪽은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파월 연준의장이 말을 듣지 않고. 파월 의장 뭐 우리는 뭐 그냥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 한번 한다에 지금 베팅을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한국은행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작년과 올해의 좀 차이점인데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인하까지 한번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분위기가 바뀐 거니까 IPO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은 더 하반기에 더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의 전망도 금리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이 많이 이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또 지점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때문에 뭔가 약한 고리가 깨진 경우들은 네.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복됐어요. 네. 우리 사실 IMF 위기도 미국의 고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 원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동남아로 가가지고 네. 우리 한국의 이제 고부채 기업들을 강타시켜 버린 거죠. 네. 근데 과거에도 89년도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을 했고요. 94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의 굉장한 부촌이에요. 그 오렌지 카운티가 거기도 이 고금리 때문에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공통된 현상이 뭐였냐면 결국 그때 당시에 증시는 흔들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금리를 차후에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주식시장이 장기 랠리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좀 좁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SVB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답답하고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또 극복을 하면 그 후에 굉장히 또 좋은 시장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리스크들이 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긴축이 좀 종료된다면 네. 증시에 상당한 또 기회 요인이 저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증시는 저평가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 증시는 1년 내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유, 지금은 참. 뭐 위기는 저는 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네. 다가올 수 있는 그 또 좋은 환경을 좀 기대하시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참가하신 분들은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오길 좀 바라지만 아까 최종경 위원님이 이게 살을 빼신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오늘 내가 당근 먹었다고 내일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꾸준하게 시간이 관리해야죠. 걸린 거잖아요. 정말,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준비를 예, 하셨기 때문에 된 건데 네.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네. 이거 좋으니까 오늘 사가지고 내일 간다. 이건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네. 다만 큰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려보시면서 다음에 다가올 좀 상승장을 지금은 좀 준비할 구간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지금 질문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대형주 IPO에 좀 봄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를 여기서 찾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가장 대역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올리브영이 올해 또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제외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왜 이게 흥행할 수밖에 없냐면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네, 로봇. 이게 결국 삼성의 뭐 지분 인수까지 돼버렸죠. 뭐 삼성이 뭐 인수 계속 한다는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던데 결국 대기업들이 참전하는데 이 또 두산 로보틱스는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협동 로봇 기업 중에 전 세계 5등 업체예요. 근데 지금 두산의 시총이 1.7조밖에 안 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이 협동 로봇 순위에선 또 앞서고 있는 기업인데 오히려 시총으로 보면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흥행은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제 좀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좀 사람들의 관심이 또 이제 네. 붙으면서 네. 흥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기만 하면 저희가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도 네. 있는데요. 두 분은 올해 대여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 처음으로 상장할 대여는 어디일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 질문 더해서 좀 전략이 있는지 최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청구서를 접수하느냐가 승부의 그 승부처가 될 예상입니다. 네. 그래서 4월에 지금 관심이 많으신 올리브영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청구서를 접수한다. 9월, 10월 상장이 되는 거고요. 5월에서 6월, 그럼 연말에 걸리는 거고요. 6월까지 청구서 접수가 안 들어온다. 그럼 올해 상장은 사실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4월에 실제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때 반대로 누가 청구서를 접수하는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이다. 그런데 이때 어떤 기업들이 청구서를 접수를 하는지 그 양과 질이
결국 가을 하반기에 성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또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대처하는 힘 직설 IPO에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시간 굉장히 유쾌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인사 나눠야 되는데 30kg를 단시간에 감량한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님과 항상 굉장히 명석한 분석으로 저희를 들뜨게 만들어주시는 염승환 이베스 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PO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은 이데일리 TV 직설 IPO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IPO는 직설 IPO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